국민의힘 당내 최대 현안인 비상대책위원장 추대와 관련해서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오늘 저희 직접 오시기로 했는데 눈이 많이 내린 관계로 전화로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8일이었죠. 국민의힘 원내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들 연석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 참석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때 이제 미리 잡혀있던 순천 지역 일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제가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리고 뭐 물론 일정이 어렵기도 했지만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미 짜여져 있는 각본에서 네. 요식행위를 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예. 제가 무리하게 뭐 순천에 이미 약속된 것들을 취소하거나 뭐 신뢰를 해가면서까지 갈 거는 아니다. 뭐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 이미 짐작된 그런 분위기여서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절박한 외침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분위기를 혹시 주변에 전해 들으셨나요? 저는 절박했다라는 거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제가 거의 전체 발언 내용을 거의 다 받아서 봤습니다. 네네. 근데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네. 대체로 초반부에 발언하신 분들은 조금 주류의 입장에서 뭐 일부는 주류의 사주를 받은 거 아니냐라는 뭐 평가들도 있는데 어쨌든 네. 그거 확인할 방법은 없고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신 분들이 있었고요. 네. 반대로 한동훈 장관의 정치 경험의 부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들어서 한동훈 장관 아껴 쓰자 뭐 이런 의견들도 거의 뭐 비등비등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차라리 선대위원장이 어떠냐. 근데 제가 그 전체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보면서 네. 절박하지 않다라고 느꼈던 근본적인 이유는 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를 지적한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냥 한동훈 장관에 대한 찬반 의견 정도였던 것이고 사실은 당이 살아나는 거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 방향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리고 뭐 당 대표와의 관계 설정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느냐 네. 조금 더 수평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당의 공간을 열어줄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 것들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절박하다라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괜히 쓴소리 했다가 공천도 못 받는 거 아니냐 하는 두려움이 네. 더 많이 작용하고 있다. 뭐 제가 참석도 못 해놓고 뭐 이렇게 평가하는 건 참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네. 아직까지는 그 위기감이 그게 달하지는 않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예상했던 분위기 이미 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 뒤에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예상한 대로 흘러갔다. 이렇게 들어보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차기 비상대책위원장 선임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됐는데 한동훈 장관 추대 의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전에 살짝 언급을 해주셨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그 상반된 반응, 찬성하는 이유, 또 우려하는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시죠. 사실은 찬반론이라는 게 결국은 찬성론은 현실론이고요. 네. 그리고 반대로는 뭐 이상론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뭐 아무튼 좀 다른 각도인 것 같습니다. 찬성론이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대통령이 불편한 사람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게 기본 전제에 깔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윤심을 받는 후보들 중에 누가 제일 나을까를 봤을 때는 한동훈이다. 한동훈 장관밖에 없다라는 게 그냥 심플한 논리입니다. 네. 윤심에 부합하는 후보들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김한길 위원장 뭐 등등이 있다라는 하마평에 봤을 때 네. 그런 후보들 중에서는 그래도 한동훈 장관이 가장 보수 지지층 내에서의 환호도 높고 또 지지도 높고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임팩트가 있을 것이다. 네네. 그런 취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지지층도 조금 이번 총선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잃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오게 되면 뭐가 좀 더 투표장도 많이 오실 것이고 좀 더 결집이 많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깔려 있는 것이고요. 대신에 반대론은 아니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무슨 뭐 55% 60%를 하고 있으면은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분을 모시면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확장이 필요한 시기인데 대통령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뭐 조금 안 좋게는 아바타라는 표현까지 듣는 인물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가지고 네. 확장이 과연 되겠느냐. 그리고 선대위원장도 아니고 비대위원장이면은 당 대표인데 정치 경력이 사실상 전무한 분을 당 대표로 모셔서 해야 되겠느냐. 네. 오히려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도 할 수 있는 좀 다른 인물을 쓰고 한동훈 장관은 뭐 선대위원장 정도로 아껴 써야 된다. 네. 뭐 그런 논리들인 거죠. 예.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여기저기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30% 초반을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말씀하신 네. 대로 다른 좀 신선한 인물을 영입을 했으면 추대를 했으면 좀 더 확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여기 한동훈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에 선임이 된다면 거기서 거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어쨌든 어제 전해지기로는 국민의힘 한동훈 추대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저희가 이제 확신을 하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한동훈 장관으로 막 빨리 달려가면은 네. 또 뭐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그냥 정해서 당에 통보한 거냐 뭐 이런 식의 논란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비대위원장 선임 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윤재옥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아마 이런저런 고민도 하고 네. 대통령실과의 소통도 하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날아간 마당에 네. 윤재옥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의 지위나 뭐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속도 조절을 하면서 대통령실과의 뭐 나름대로의 소통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당원들이나 뭐 당내의 뭐 고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취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금주 내 아니면 늦더라도 뭐 크리스마스 전후 해가지고 네.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인도 하려는 의지를 이미 밝히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거의 90% 이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처음에 그 뭐 예상이라든가 하마평에 오를 때부터 이미 찬성하는 수락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를 보였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오는데 그걸 뭐 안 할 이유는 없겠죠. 예. 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한동훈 장관의 옆에서 정치적인 조언을 하는 그룹이 있거든요. 네네. 뭐 당연히 있겠죠. 지금 뭐 제일 유력한 보수 진영에 이제 누구죠? 그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데 뭐 네. 누구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알겠습니다. 있어요. 그 그룹이 있는데 네. 근데 거기 이제 조언하는 그룹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비대위원장 하지 말라는 의견이 꽤 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외네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총선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고 네네. 비대위원장 하게 되면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한동훈 장관이 아무래도 정치 경력이 뭐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네. 한두 번은 아니면 뭐 그 이상 삐끗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는 한동훈 장관의 개인적인 면 정치 커리어를 위해서는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조언들도 많이 들어갔었는데 네네. 아마도 한동훈 장관이 뭐 대통령과의 관계나 뭐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에 오른다 했을 때 이 당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는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찬반론을 말씀드릴 때도 네. 소개는 했습니다만 임팩트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네, 예. 일단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이 힘이 빠졌어요. 네. 마치 지난번 지방선거 전에 민주당 지지층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방선거 전에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거 어차피 투표해봐야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실제로 투표장 안 가신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그런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와가지고 좀 결집을 시켜준다 그리고
좀 더 뭔가 보수 지지층에게 흥이 나게 해준다라고 하면 뭐 그 부분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네. 지금 요 며칠 사이에 한동훈 장관의 발언의 어떤 취지나 뭐 내용,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 네. 그다지 중도층에서 막 환호하거나 뭐 내지는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완전히 결이 다른 확장성 있는 메시지를 내거나 그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뭐 관련된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죠. 이제 한동훈 장관의 정치 인생에서도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달라져야 할 태도 이런 것은 좀 비상대책위원장을 한 이후에 달라져야 할 것이다. 좀 세련돼져야 할 것이다. 뭐 이런 모습들이 있을까요? 한동훈 장관의 태도 뭐 제가 뭐 평가를 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네. 쉽게 얘기하면 지금 한동훈 장관의 태도는 저는 보수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 보기에 주장이 선명하고 또 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가 중도층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내지는 뭐 조금 가볍게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마음까지도 더 네. 나아가서는 돌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조금 공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특히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은 이렇게 너무 막 서로 각 세우고 싸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피곤해 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야당과 조금 더 협력적인 모습 그리고 뭐 싸울 때는 뭐 싸워야 되겠지만 네. 좀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도 또 네.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이제 사이다 발언 뭐 이런 네. 것으로 시원스럽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또 이 중도층에 봤을 때는 좀 합리적인 모습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솔직히 이거 돌이켜 보면은요. 네. 한동훈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인기가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진영을 가리지 않고 엄격하게 수사한다라는 게 국민들의 환호를 받았던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게 정답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네. 민주당에 대해서 겨누는 잣대보다 국민의힘 내지는 뭐 윤석열 정부, 대통령 등에 대해서 겨누는 잣대가 쉽게 얘기해 우리 편에 대해서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편에 뭐 더 엄격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비슷한 공정하게 네, 공정한 그게 이제 내로남불하지 않는 네, 네. 그게 지난번 대선의 정권 교체 시대 정신이었는데 네. 그거를 잘 또 실현해야 되겠죠. 예. 이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이 추대 예상을 보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 땡큐다 이런 주장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굳이 그런 식으로 뭐 자극할 필요 있나 네네. 싶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런 민주당이 그런 얘기 한다고 해가지고 뭐 보수 지지층에서 한동훈 장관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건 뭐 하나만한 얘기들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한동훈 장관을 과도하게 과소평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봐도 확장성과 뭔가 불편함을 가진 그러니까 윤심과는 좀 다른 결의 더 나은 비대위원장 후보들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뭐 윤심 후보들 중에서는 제가 봐도 제일 낫거든요. 뭐 김한길 위원장이나 뭐 이런 분들에 비해서 나아요. 김한길 위원장 오면은 뭐 당장 보수층부터 분열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선택지들이 실제로 있어요. 네. 저는 뭐 한동훈 장관 카드가 뭐 어마어마한 확장력이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뭐 지지층 결집에 있어가지고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카드다. 그래서 뭐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위에 대통령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공간이 없다. 또 너무 등판이 이르다. 이런 우려를 나타냈어요. 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극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지금 김기현 대표도 우리가 용인하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아마 대통령과 대통령실이겠죠. 네. 그러면 그다지 그렇게 각을 세우거나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지 않은 김기현 대표조차도 용인하지 않는다라고 했다면은 한동훈 장관이 여기서 갑자기 대통령과 완전히 각을 세우고 다른 노선으로 간다? 대통령과 파열음이 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랬는데 파열음이 안 난다라고 하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거 뭐지? 그럼 김기현 대표는 왜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거고, 네. 그러면 이거 뭔가 약속 대련인가 싶은 생각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말씀대로 대통령이 있는 여당 당대표는 야당 당대표보다 한 100배 정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동훈 체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대통령께서 공간을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과연 되겠느냐. 그리고 공간을 설령 열어주셔가지고 또 한동훈 장관이 뭐 대통령에 대해서 좀 다른 결의 내지는 각을 세우는 메시지를 낸다고 했을 때 그게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겠느냐. 네. 그게 사실 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쓴소리나 뭐 각을 세우는 것도 그걸 꾸준히 해온 사람이 해야 국민들이 보시기에 자연스럽고 진정성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갑자기 이게 뭔가 좀 태도가 바뀐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그게 어떤 식으로 국민들께 받아들여질지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민주당이 28일 김건희 특검 또 50억 클럽 등 쌍특검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예상을 해주시죠. 일단 그 50억 클럽 특검법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네. 뭐 예전에 뭐 민주당에서 뭐 무리하게 뭐 대장동이 뭐 윤석열 대통령 이 주범이다 이런 식의 얘기했지만 지금 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죠. 이런 네. 분이 지금 1심에서 실형 5년을 받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장동 50억 클럽 뭐 특검 해도 어차피 네. 여기에 주도적인 거는 성남시 아니었냐라는 예. 얘기가 지배적일 겁니다. 그래서 50억 클럽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거 여론에 있어서 안 좋은 영향 미칠 수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하는 경우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하는 비판이 제 생각에는 보수 지지층 내에서 또 네. 지역적으로 대구 경북에서도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뭐 특검은 받되 뭐 총선 이후에 뭐 수사나 특검 출범을 시작하자 이런 식의 절충안 같은 거를 네. 이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에서 그걸 받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아마 뭐 이준석 대표도 그런 얘기 하던데 그러면은 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총선 전에 계속 수사하냐 또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특검 출범 시기를 늦추자 이 주장도 타협안으로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다.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받든 안 받든 총선에 있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참 어려운 그런 과제가 될 거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